네, 안녕하세요. 롯데그룹 수험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언어 이해 파트 같이 공부하게 될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언어 이해 파트는요, 첫 번째 챕터로 등장을 하는데요. 총 4가지 단계로 이제 진행이 돼요. 첫 번째가 독해, 빈칸 추론, 문장 배열, 서술 방식 및 구조 파악 이렇게 4가지인데요. 각각마다 풀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오는 독해 부분은요, 저 이 페이지 보시면 이 기출문제 분석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푸는 방법들이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부분은요, 긴 지문이 주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두세 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입 시험에서 공부를 하셨던 그런 정도의 지문과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 문제를 먼저 보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와 있는 보기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문제 순서를 정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요. 먼저 같은 문장이나 같은 단어가 진행이 되면서 중심 문장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단락 구성이 4단락 뭐 3대단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단락별로 중심 문장을 먼저 밑줄을 쳐두시고 확인을 하시면 나중에 내가 이 글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아래 보기 나와 있는 것을 거꾸로 찾아가면서 지문 일치되는 내용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지 파악 같은 문제는요. 유추나 빈칸 채우기 같은 문제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빈칸이나 이런 문제들은요. 앞뒤 문맥 관계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문장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쉽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락별 중심 문장을 찾아놓고 거꾸로 제가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기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나중으로 미뤄두셨다가 빠르게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긴 지문을 전부 다 읽기보다는 스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장 구성 성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지문 나오는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은 빈칸에 들어갈 뭐 단어나 어구나 접속부사 같은 거를 찾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앞뒤 문맥을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장 배열 같은 경우도 보기를 먼저 보시고 맨 첫 문장을 먼저 선정을 하시면 나머지 지문들을 제외하고 내가 문제를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접속부사라든지 지시어 같은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훨씬 더 빠르게 찾아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째 글의 서술 방식이나 구조를 파악하는 경우는요. 보통 전개 방식이나 구조도 문제인데요.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글을 서술을 할 때 뭐 예시를 썼는지 아니면은 뭐 해결 방안과 뭐 이런 것들을 썼는지 인과의 방법으로 썼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들이고요. 구조도라고 하는 건 각 문단이 어떤 연결 관계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 구조도 문제도 제가 4번째 챕터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문제가 먼저 나오는데요. 제가 이 독해 문제를 쭉 보면서 확인을 한 결과 여러분들 수능 때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수능에 출제됐던 그런 지문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 뭐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3번 돼 있는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 먼저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뒷페이지에 보시면 1, 2, 3번이 있습니다. 1번은 추론, 전체 내용을 가지고 추론해야 되는 문제고요. 2번은 기억에 들어갈 단어랍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나 혹은 앞뒤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요. 3번째는 보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 경우는요. 보기만 가지고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보기만 가지고 한번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관점이 다른 한 명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 지문 내용이 뭔지 모르다 하더라도 이 관점에 자, 승현과 태준과 동진이, 유라자 4명이 나오는데요. 승현이의 핵심은 뭐냐면 몬드리안의 작품 전시회에 다녀왔는데 아무리 봐도 무슨 의도인지 몰라서 친절하지 못한 작품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바라보는 관객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불만이다라는 얘기고요. 태준이 같은 경우에는 감상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져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죠. 3번째 동진이 같은 경우에는요.
예술 작품이 예술가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받아들이는 감상자 입장이 아니라 예술가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동진이는 이들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동진이 혼자 다른 관점이구나. 자, 이렇게 쉽게 먼저 우리는 지문을 보지 않고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고 이 지문을 한번 보고 나서 이게 왜 이렇게 풀이가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1번에 치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전체 내용 파악할 때는 단락별로 중심 문장을 먼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3페이지로 넘어와서 단락별로 중심 문장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고전주의적 관점에서는 보편적 규칙에 따라 고전적 이상에 일치시켜 대상을 재현한 작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소재가 나오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고전주의적 관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낭만주의적 관점에서는 첫 문장이 고전주의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 문장이 낭만주의적 관점이래요. 그러면 두 관점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이야기구나.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보통 글의 처음에서는요. 글의 소재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 설명하는 글이 아니고 논설문 같은 경우에서는 뭐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한 제재나 문제 제기를 다음 단락에서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고전주의적 관점과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예술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할까라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문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게 곧 중심 문장이 됩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예술가를 화자로 보고 감상자를 청자로 설정하는 의사소통 형식으로 가정할 수 있다. 고전주의 관점에서는 재현 내용과 형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화자인 예술가가 중심이 된 의사소통 행위가 아니라 청자가 중심이 된 의사소통 행위라 할 수 있다. 자, 여기 중간에요.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종속절이나 부사구가 나오면요. 이 앞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읽고 스킵해서 넘어가셔도 되고요. 뒤에 부분 청자가 중심이 된 의사소통 행위구나. 뭐가요? 고전주의적 관점이. 자, 고전주의적 관점 먼저 설명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는 1단락에서 낭만주의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다음에 낭만주의 이야기가 연결돼야겠구나. 미리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연결해서 봤더니 즉이라고 하는 건 부연 설명이에요. 바쁘실 때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셔도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즉 예술작품 감상에 있어서 청자인 감상자는 보편적 규칙과 정형적 재현 방식을 통해 쉽게 예술작품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저 전환의 접속사가 나왔죠? 접속사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쭉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가 중요시되지 않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자, 다른 관점으로 넘어갔으니까 이게 바로 낭만주의적 관점이구나. 주어는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는 1단락을 통해서 대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같은 경우도 예시 단락이에요. 예시 같은 경우는요, 바쁠 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하다는 거. 스포츠 경기를 볼 땐 주변 사람과 관련 없이 자기 혼자서 탄식하고 환호하기도 한다. 또한 기억이 나왔죠? 그럼 이번 문제를 먼저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문장이 예를 들었고 자신의 혼자 주변 사람 관련 없이 탄식하고 환호한다고 하면 감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또한 무엇과 같이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지 않는 발화 행위도 존재한다. 자, 그럼 여기서 2번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들어갈 단어를 봤더니 주변과 상관없이 혼자서 하는 감정 표현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대사 중에서 찾자면은 독백이 되겠죠. 자, 여기 보기에서 독백 나와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될 수 없고요. 방백이라고 하는 거는 연극이나 이런 곳에서 무대 위에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고 말하는 화자와 관객들만 들린다고 약속을 한 그런 게 방백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고백은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쉽게 독백이라고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번 하나 남았어요. 자, 연결해서 보시면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낭만주의적 관점에서는 예술작품을 예술가가 감상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만 작품의 본질을 오히려 잘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 2단락 역시 1단락에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대조한 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락이겠죠. 자, 3단락 넘어가시면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올바른 작품 감상을 위해서는 예술가의 창작 의도나 창작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낭만주의를 한 단락
살짝 더 다루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몬드리안의 예술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위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거, 자, 전체 내용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1번 보시면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인정받는 예술가는 감상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상자들로부터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낭만주의 관점에서 인정받는 예술가가요, 감상자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죠. 오히려 낭만주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술가 자신의 그냥 자유로운 표현이 중요하다. 감상자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추할 수 없고요. 2번에서 고전주의적 관점에서는 정해져 있는 형식과 재현 내용을 따르는 작품을 가치 있게 여기므로 이런 게 바로 뭡니까? 보편적인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현, 정형적 이런 얘기가 분명히 2단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단락에서도 첫 문장에 고전주의적 설명할 때 재현한 작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나왔고요. 2단락에서도 고전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재현 내용과 형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라는 문장이 나와요. 이렇게 같은 단어 아니면 어구 비슷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같은 내용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내용이 정답일 테고요. 자, 3번은 왜 틀렸는지 확인만 해드릴게요. 보편적 규칙을 따른 작품에 대해 고전주의적 관점은 높게 평가하는 반면, 자, 이거는 맞는 거죠, 여기까지. 근데 뒷부분을 보시면 낭만주의적 관점은 진부하다고 평가한다. 낭만주의가 보편적 규칙을 따른 거에 대해서 평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네 번째 보시면 고전주의적 관점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 관람 전에 예술가의 창작 의도에 대한 예습이 필요하다. 예술가 입장에서 보는 것은 낭만주의적 관점이니까 이것도 옳지 않은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1, 2, 3번을 다 풀었는데 3번에서 아까 승현이와 태준이와 유라가 이야기한 거 이게 바로 보편적인 감상자의 이해를 중시한 고전주의적 관점이고 동진이만 낭만주의적 관점으로 예술가의 의도를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우린 정확한 답 동진이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6번도 먼저 문제를 살짝 보시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내용 추론 문제 똑같고요. 5번도 괄호 안에 들어갈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앞뒤 문장을 가지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의 문맥상 이질적인 거, 이거는 기억부터 리을까지 내용만 보셔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기억 리을이 나오면 그때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돌아와서 지문 중심 내용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인삼은 한국 고유의 약용 특산물이었으며, 자, 소재가 나왔어요. 인삼이 먼저 나왔고요. 약재로서의 효능과 가치가 매우 높은 물건이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조선 인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인삼이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인삼을 상품화하여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는 상인들이 등장하였다. 자, 앞뒷 문장을 보시고 가로가 나왔습니다. 앞의 문장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뒤의 문장에서 그러니까 이익을 도모하는 상인들이 등장을 했겠죠. 인과관계의 접속어가 필요한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을 먼저 푸시면 앞뒷 문장 인과관계, 그래서 따라서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먼저 이 접속사를 한번 다 접속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접속사는 내용 전환을 하는 앞뒷 내용이 바뀝니다. 이런 접속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데 아니면 한편 다음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내용 전환의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앞에 것을 부정하거나 대립되는 내용이 나오겠다. 역접의 접속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나 반면 그렇지만 이런 접속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거와 병립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열거, 병립, 나열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이야기가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게다가 이렇게 첨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결론 내는 겁니다. 결론을 내거나 앞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자, 이런 접속사는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이런 류의 접속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술이라는 거는 앞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부연 설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시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예컨대 많이 나오죠. 말하자면 즉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술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보충이나 근거를 해주기 위한 이유가 되겠죠? 자, 이런 류의 접속사는요.
왜냐하면 만약 그러하다면 다만 특히 이런 것들은 문장의 힘이 뒤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좀 더 전개되는 다음 이야기로 전개되는 그래서 더구나 이게요 100% 요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게 기본적이고 다른 의미로 조금씩 뭐 더 추가가 돼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인과의 관계 이런 상인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개인 자본을 이용하여 상업활동을 하던 사상들이 평안도 지방과 송도를 근거지로 하여 인삼거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이들을 삼상이라고 하였다. 자, 인삼 얘기에서 삼상인들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좁혀졌어요. 그래서 제재가 인삼과 삼상, 그 중에서도 뒤에 나온 부분이 삼상 이야기를 하겠구나. 특히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다음 단락이 진행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락을 보시면 인삼은 매우 희귀한 물품이었으므로 조선 정부는 인삼을 금수품으로 지정하여 자 여기 기억이 있네요. 그럼 금수품의 뜻을 좀 보시면 금지한 겁니다. 함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자 정부가 금지를 했고요. 자유로운 매매와 국외 유출을 억제하였다. 대신 삼상의 인삼 매매를 허가해주고 그에 따른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또한 삼상의 특정 지역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아, 전부 다 정부에서 통제하고 규제한 내용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가령 자 예시 단락이니까 이것도 바쁘실 때는 빠르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평안도 관계부에는 개마고원과 백두산 지역에 인삼이 모이는 거점이었는데 삼상이 이곳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종의 여행 증명서인 황첩을 호주에서 발급받아야 했다. 자, 황첩 역시 나라에서 제한을 위해서 발급해주는 증서니까 같은 부류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관계부에서 도착할 때까지 관계부를 관할하는 평양도 가명은 물론 평안도의 주요 거점에서 황첩을 제시해야 했다. 관계부에 도착해서는 관계부 관원에게 황첩을 확인받고 이어 매입하려는 인삼량을 신고한 뒤 그에 따른 세금을 관계부에 선납한 후에야 비로소 인삼을 구매할 수 있었다. 관계부는 세금을 납부한 삼상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사람과 거래했는지 그리고 거래량은 얼마인지를 일일이 파악하여 중앙의 비변사에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황첩이 없거나 거래량을 허위로 신고한 삼상은 밀매업자인 잠상으로 간주되어 자 밀매업자 잠상이래요. 몰래 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나라에서 통제를 한 나라에서 발급한 이런 법령이었다면 잠상은 자기 몰래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는 쉽게 디귿이 혼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3번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락. 삼상은 이렇게 사들인 인삼을 경상도 동네 외관으로 가지고 가 외인들에게 팔았다. 이때도 삼상은 동네부에 세금을 내야 했으며 인삼 판매도 매달 6차례 열리는 개시 때만 가능했다. 자, 리율도 확인을 해보니까 1년에 정해져 있는 개시 때만 팔 수가 있었대요. 정부는 개시에서 판매하는 인삼의 가격까지 통제하였으며 숙종 6년에는 판매할 수 있는 상인의 수도 20명으로 제한하였다. 이렇듯 자 정리하는 거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와 세금, 인원수의 제한에 따라 많은 상인들이 합법적인 인삼 매매 무역을 포기하고 잠상이 되었다. 더군다나 잠상은 합법적으로 인삼을 거래할 때보다 훨씬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나머지는 그렇게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하나 남았습니다.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거를 고르래요. 자, 1번 보시면 관계부로 잠입하기 위해 황첩을 위조하는 잠상들이 많았다. 황첩을 위조했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나라에서 발급하는 건데. 2번은 인삼은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품으로 정부는 상인들에게 매매와 수출을 장려하였다. 첫 번째 우리 기업 부분에 금수품으로 통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장려하지 않았고요. 3번에 중앙의 비변사에서는 삼상에게 합법적으로 인삼을 판매한 백성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단락에서 설명한 부분을 보시면 보고를 일일이 비변사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변사가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자, 4번에 삼상들은 외관에서 인삼을 판매하는 것이 한양에서 2배 이상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이윤을 2배 이상 남기는 거는 마지막 단락에서 잠상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4번도 틀렸구나. 자, 이렇게 문제를 다 푸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부터 9번도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하시면 7번은 내용일치와 유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중심 문장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8번도 이번엔 접속사가 2가지가 나오고요. 9번에 서술 방식이 나옵니다. 자, 서술 방식에 뭐 비교, 대조, 예시, 유추, 분류, 분석, 정의, 예시 이런 게 나오는데요. 비교는 비슷한 거, 유사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조는 차이점이겠죠? 그 다음에 분류와 분석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분류라고 하는 건 그림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분류와 분석 전부 다 나누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나누는 거냐? 분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것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게 분류고요. 분석은요. 자, 차라고 하는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바퀴 따로, 뭐 창문 따로, 헤드라이트 따로 이런 식으로 하나를 쪼개서 보는 거를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개념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정의는 A는 무엇이다. 예시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것이고, 자, 유추야 뭐 비슷한 거를 가지고 다른 거를 추론을 하는 걸 유추라고 하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이제 지문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처음에 3번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했는지 문제가 나왔으면 내가 무엇이 나왔는지를 파악하고 글을 읽어나가시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정의가 처음에 나왔고요.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었다. 자, 긍정 나왔고요. 하지만 대조의 접속사가 나왔으면 긍정의 반대가 되는 것도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기업에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이 나옵니다. 예시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의와 예시가 먼저 앞에 나왔으니까 자, 3번을 보시면 4번에 정의와 예시 먼저 우리가 파악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3번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자,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다음에 가로가 나왔죠.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로의 앞문장은 법적 조치들을 만들었다고요. 기억의 뒷부분은 근데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서로 반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대조의 접속사가 나와야 된다. 자, 알아두시고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요 심사 과정이 다음 단락에 나올 거구나 예측을 하고 이 단락 보겠습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의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자, 또 예시가 나왔죠?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자, 먼저 주식이 이 정도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끝이래요. 자, 근데 결합이 성립된다면이라고 3단락이 나왔어요. 2단락에서는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단락에서는 결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했으니까 이거 역시 대조의 접속사가 나와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번에 둘 다 대조의 접속사가 나온 거를 찾아봤더니 3번에 하지만 반면에 둘 다 대조의 접속사가 되겠죠. 자, 이번 문제도 우리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3단락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자, 세 가지 결합 방법이 나왔고요.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확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도 나왔어요.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제,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자, 결합이 성립될 경우에 그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락이 3단락이고요. 자, 마지막 단락 보시면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진 않는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여러 가지 심사라든지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여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 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7번 볼게요. 1번 보시면 과자 A의 가격이 오르자 과자 B의 판매량은 10% 증가했고 C의 판매량은 20% 증가했다라면 정부는 A와 C를 동일 시장으로 획정할 가능성이 크다. 자, 3단락에서 그랬습니다. 민감하게 가격에 반응한 것이 동일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B보다는 C가 훨씬 더 민감하게 20%나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구나. 민감하게 반응했으니까. 자, 2번은 정부는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에서 시장의 범위 획정을 통해 수평 결합, 수직 결합, 홍합 결합, 자, 결합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눈 거 3단락의 중간에 이야기했었죠.
자, 3번에 보시면 기업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면 정부는 이런 결합을 즉시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부과한다. 즉시 아니라고 그랬죠? 4단락에서도 이야기했었고 1단락 마지막에서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3번 문제가 틀렸구나. 자, 4번도 확인해 보시면 기업 결합에는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같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시장의 경쟁 제한이나 소비자 이익 침해 등의 역기능이 있으므로 정부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1단락의 중심 이야기였죠? 순기능과 역기능. 자, 10번과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시면 10번 내용일치 문제 역시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11번도 접속사 문제. 자, 12번은 한자성어인데 한자어가 나왔네요. 그죠? 한자어는 다 모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셨던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한자성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네 글자 중에 한 글자, 두 글자 정도를 가지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어려운 게 나왔으니까 3번 먼저 한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1번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시다고 생각이 될 만한 게 무자, 그죠? 첫 번째. 이게 뭐 호반 이런 무자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복숭아 도자잖아요. 자, 무, 도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무릉도원 이게 언덕 릉자예요. 그 다음에 무릉도원 이것도 근원 원자죠. 이상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일장춘몽 이거는 다 뭐 알고 계시죠? 한바탕 봄꿈, 덧없는 봄꿈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 이 연자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연기, 연하 이런 뜻으로요. 이제 자연물을 뜻하는 겁니다. 이 하도요, 노을 하자인데요. 연기와 노을, 그래서 보통 자연을 의미를 해요. 고질 보시면 이 질이 질병할 때 병자고요. 고자도 고질병, 고질을 붙여서 우리 고질병 고치지 못하는 병이잖아요. 연하고질은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됐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연하고질, 비슷한 말로 천석고황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고질병, 고황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 여기 봤더니 월자는 아시죠? 자, 이 연자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세 번째 글자가 연자인데요. 연기 연자입니다. 우리 3번에서도 연기 연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기, 달 이런 것들은 자연을 뜻해요. 강구연월이라고 하는데요. 강은 편안할 강자고요. 구는 뭐 내거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요. 태평성대랑 똑같은 뜻입니다.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한 사거리. 그래서 태평성대 비슷한 거. 고복 경향도 있고요. 고복, 배를 두드립니다. 아, 잘 먹었다 하고 배를 두드리는 고복 경향, 격양 아니면은 비옥가복 뭐 이런 뜻과 상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사 가는 길에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돌다리인 승성교가 있다. 자, 다리 설명한데요. 승성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승성교는 가운데 무지개 모양의 홍해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올린 홍해다리로서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준다. 자, 이 개념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시면요. 아래 친절하게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아, 요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나오는 게 홍해고 쌓아올린 다리가 홍해다리구나 아시면 되겠고요. 홍해는 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알기 쉽도록 풀이를 하는 구체화 단락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2단락이겠네요. 홍해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된 거고요. 홍해를 세우는 과정 나오죠? 홍해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세우고 그 위에 홍해석을 쌓아 올려 홍해가 세워지면 가설틀을 해체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홍해는 장대석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곡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 모나고 단단한 돌들이 모여 반원형의 구조물로 탈바꿈함으로써 부드러운 곡선미를 형성한다. 또한 홍해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붙이지 않았음에도 견고하게 서 있다. 자, 홍해의 특징이 이 단락이었고요. 3단락 보시면 승성교는 이러한 홍해와 더불어 홍해 좌우 위쪽 일부에 주위에 막도를 쌓아 올려 석축을 세웠는데 자, 석축에 대한 설명이 3단락이네요. 이로써 승성교는 온전한 다리의 형상을 갖게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의 일부가 된다. 층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해석과 대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룬다. 한편 승성교의 홍해 천장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돌이 물길을 향해 돌출돼 있다. 이런 장식이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고 여겨 만들어진 것이다. 자, 석축과 홍해 다리 설명했고요. 네 번째 달라 보시면 계곡 아래쪽에서 멀찌감치 승성교를 바라보자. 자, 바라보는 조감하는 부분이죠. 계곡 위쪽에 있는 강선로와 산자락이 승성교 홍해의 반원을 통해 초점화되어 보인다. 자, 그림에서도 그러네요.
녹음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계절에는 다리의 홍해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해 그림자와 이어져 원모양을 이루고 주변에 수목의 그림자도 수면에 비친다. 앞부분 이야기도 이렇게 초점화 돼서 보인다. 풍경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뒷부분의 이야기도 풍경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죠. 아, 이런 풍경 이야기가 이어지는구나. 자, 그러면 앞뒤 내용이 똑같이 이어지는 자, 접속사를 11번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또한 앞의 내용과 이어져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시 오셔서 이렇게 승선교와 주변 경관은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의를 이룬다. 승선교와 주변 경관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꿔가며 다채롭게 드러난다. 승선교는 무사람들이 산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는 길목에 세운 다리이다. 그러기에 호사스러운 치장이나 장식을 할 까닭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다리가 아름다운 것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옛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미의식이 반영된 덕택이다. 이게 이유네요. 승선교가 오늘날 세사의 번잡함에 지친 우리에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선사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과 일맥상통하는 한자어 그룹 되죠. 자연과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대요.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천석고왕 3번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한자 때문에 조금 걱정되기는 하지만 이런 한자 성어 중에 자연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조금 많이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훨씬 편안하게 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10번 문제 하나 나왔네요.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홍해는 조화에 관한 조상들의 미의식이 잘 드러나는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 양식이다. 자, 앞부분에 조상들의 미의식 얘기는 우리 마지막 단락에 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 양식이란 부분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단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두 번째 줄에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홍해는 각 단면이 사다리꼴 모양이 되도록 목조 가설틀을 세우고 여기에 잘 다듬은 홍해석을 쌓아 반연형으로 만든다. 자, 이 목조 가설틀은요. 해체하고 나서 다시 반원형으로 쌓는 거, 이 단락의 그 순서가 분명히 등장을 했어요. 자, 3번에 접착물질로 이어붙여. 처음부터 틀렸죠? 접착물질을 붙이지 않아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조성을 했고요. 4번에 승선교는 홍해와 그 주변에 막도를 쌓아 올린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석축 얘기 3단락에 있었죠? 이 석축의 무질서함과 정갈한 홍해석이 서로 대비되며 조화를 이룬다. 자, 3단락에 나온 부분입니다. 3단락 전체 얘기. 첫 번째 줄에 막도를 쌓아 올려 석축을 세웠고,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무질서하게 쌓은 듯 보이지만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룬다. 이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4번 내용으로 적어놨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15번을 보시면 13번도 내용일치 문제, 14번은 단어 문제네요. 기억에 들어갈 거. 15번은 감각과 관련된, 자, 이거는 뭐 A만 보고 풀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A만 보고 한번 풀어볼까요? A 봤더니 섬세한 빛의 처리를 통해 물건들의 손으로 만지는 듯한 질감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부여했다. 질감과 시각, 둘 뭡니까? 촉각과 시각을 찾아라 라는 쉬운 문제였죠. 자, 그러면 촉각과 시각이 연결돼 나오는 거 당연히 1번이겠네요. 꺼끌꺼끌한 촉각, 기웃기웃은 시각이죠. 물컹물컹은 촉각이고 물씬물씬, 냄새가 물씬물씬 풍긴다라는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후각이고요. 낭창낭창이라고 하는 건 뭐 넉넉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인 거, 새콤하다는 미각이고요. 바삭도 소리죠. 부서지는 소리, 청각이고요. 반짝반짝은 시각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부가 축적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시민계급은 이전의 귀족과 성직자들이 즐기던 역사나 종교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친근한 주제와 형식의 그림을 선호하게 되었다. 자, 17세기 이야기고요. 이러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취향에 따라 출현한 정물화는 새로운 그림 후원자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다. 17세기 새로운 정물화가 후원자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와 연결이 돼 있구나. 화가들은 다양한 사물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욕망을 그려냈다. 동시에 그들은 그려진 사물을 통해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기독교적 윤리감을 암시했다. 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대요. 물질적 풍요와 욕망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윤리감도 암시를 했다라는. 자, 두 번째는 루뱅보쟁이라고 하는 예시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단락은 바쁘실 때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체스판이 있는 정물 오감이라는 이런 작품에서 테이블 위로 몇 가지 물건들이 보인다. 흑백의 체스판 위에는 카네이션이 꽂혀있는 꽃병이 놓여있고 꽃병에 담긴 물과 꽃병의 유리 표면에는 이 그림의 광원인 창문과 거기서 나오는 빛의 효과가 미묘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 빛은 테이블 왼편 끝에 놓인 유리전에도 반사될 뿐 아니라 술잔과 꽃병 사이에 놓인 흰빵, 테이블 전면
벽면에 놓인 만돌린과 펼쳐진 악보, 지갑과 트럼프 카드에도 골고루 비치고 있다. 이처럼 보쟁은 섬세한 빛의 처리를 통해 물건들이 손으로 만지는 듯한 질감과 시각을 부여했다. 자, 이건 설명이니까 예시단락, 2단락은 바쁘실 때 여러분들은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3단락 넘어가면요. 이 그림의 부제가 암시하듯 그림 속의 사물들은 각각 인간의 오감을 상징한다. 당시 많은 화가들이 따랐던 도상적 관례에 의거하면 붉은 포도주와 빵은 미각과 성찬, 카네이션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후각, 만돌린과 악보는 청각을 나타내고요. 지갑은 탐욕, 트럼프와 카드는 체스판, 악덕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모두 촉각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럼 오른편 벽에 걸려있는 팔각형의 겨울은 시각과 함께 교만을 상징한다. 자, 이거 역시 2단락에 대한 의미 설명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예시단락에 연결이 되는구나.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이와 같은 사물들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자, 의미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2, 3단락에, 특히 3단락의 의미가 하나의 사물에 여러 가지 의미가 부과가 됐잖아요. 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당시 오감을 주제로 그린 다른 화가들의 작품으로부터 이 그림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즉, 여러 다른 화가들도 공통적으로 이런 의미들을 찾았구나. 자,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앞에 들어가야 될 것은 다른 화가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꾸로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으니까, 자, 14번에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 다의적이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14번도 해결을 했습니다. 자, 연결해서 보시면 당시 대부분의 오감 정무라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강조하며 현실의 욕망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라고 격려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중세적 도상 전통에서 7가지 커다란 죄 중에 교만을 상징하는 거울에 주목하게 된다. 이때 거울은 자기 자신의 인식, 깨어있는 의식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은 감각적인 온갖 악덕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을 가다듬고 경계하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보쟁의 정물화 속에 그려진 하나하나의 감각을 음미하다 보면 매우 은은하고 차분한 느낌과 함께 일종의 명상에 젖게 된다. 자, 13번 볼게요. 1번의 17세기 정물화 작품에는 후원자들의 미적 성향이 반영되지 못했다가 아니라 1단락에 반영됐다라고 등장을 했고요. 2번에 루뱅 보쟁의 작품은 당시 사람들부터 신랄한 비평을 받았다. 자, 2단락에 이 루뱅 보쟁의 작품이 나왔는데 여기는 비판이라든지 좋아했다라든지 얘기는 없고요. 당시 그림의 대표적인 예시로 등장을 했을 뿐입니다. 3번에 17세기 정물화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상적 관례에 의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4단락에 나온 부분이었죠. 자, 4단락에서 여러 가지 중세의 도상 전통에서 7가지 커다란 죄 중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울에 주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번 얘기고요. 맞는 얘기구나. 자, 4번 왜 틀렸는지 보시면요. 17세기 정물화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소재를 다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해석이 어렵지 않았다. 3단락에서 다양한 해석 얘기하고요. 1단락에서도 암시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품만 봤을 때 한눈에 해석을 하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부터 18번도 내용을 보시면 16번은 본문의 주제니까, 자, 주제를 찾으실 때는요, 모든 중심 내용을 담은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찾으셔야 하고요. 17번에 기억에 들어갈 말이고요. 18번이 내용 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전체 내용을 알아야 주제를 찾을 수 있으니까 단락별 중심 문장 빠르게 찾아가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하나로 창조도시 얘기가 나왔네요. 창조도시는 창조적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 설명을 했고요. 즉, 자, 부연 설명입니다. 창조도시는 인재들을 위한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이 풍부하고 혁신적이고도 유연한 경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도시다. 자, 창조도시 설명이니까 창조도시 얘기. 이 단락은 창조도시의 주된 동력을 창조산업으로 볼 것인가 창조계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요 각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 단락에서는 그중에 먼저 순서대로 창조산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산업이 이런 거구나. 창조산업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창조산업이 도시의 인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다양성을 불어넣음으로써 도시의 재구조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창의적 기능과 재능을 소득과 고용의 원천으로 삼는 창조산업의 이해로는 광고, 디자인, 출판, 공연예술, 컴퓨터 게임 등이 있고요. 다음은 창조계층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개인의 창의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계층이 모여서 인재 네트워크인 창조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는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창조계층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관건이 된다. 창조계층에는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건축가, 프로그래머, 영화 제작자 등이 포함이 된다. 자, 각각 설명을 했는데 다음 단락을 봤더니 창조성의 근본 동력을 무엇으로 보든 한 도시가 창조도시로 성장하려면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을 유인하는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은이가 환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건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2단락에서는 창조 산업 얘기, 3단락에서는 창조 계층 얘기, 4단락에서는 창조 환경,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조도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 랜드리는 창조성이 도시의 유전자 코드를 바꾸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인의 자질, 의지와 리더십,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근성, 조직 문화, 지역 정체성, 도시의 공공공간과 시설, 역동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창조도시는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추진 과정에서 위험이 수반되기도 한다. 창조산업의 산출물은 그것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가치를 예측하기 어렵다. 자, 예측하기 어렵다 뒤에 기억이 보이죠? 창조계층의 창의력은 표준화되기 어렵고 그들의 전문화된 노동력은 대체하기 쉽지 않다. 기억의 앞부분도 예측하기 어렵다. 뒷부분도 대체하기 쉽지 않다. 전부 다 어려운 점을 나열하고 있죠. 자, 그러면 17번을 먼저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말 열거하는 거 또한이라는 접속사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따라서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고유의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여 창조산업, 창조계층, 창조환경의 역동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자, 그럼 16번 주제인데요.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창조도시의 필요성 이야기는 없죠.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보다 조건을 우리가 밝혀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 문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1번은 될 수 없고 2번에 창조도시 건설에 2가지 동력이 아니라 3가지 하나 더 추가를 했죠.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3번에 창조도시 건설의 위험 요소와 성공 가능성, 위험 요소까지도 나온 적이 없고요. 4번에 창조도시의 개념 처음에 나왔죠. 창조도시 건설의 선행 요건, 창조산업, 창조계층, 창조환경 이런 식으로 순서를 둬서 미리 조건을 이야기했으니까 4번이 되겠구나. 자, 18번 남았네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거. 창조산업에는 디자인, 공연, 예술 등이 포함된다. 자, 창조산업 얘기니까 2단락 가서 찾으시면 돼요. 보면은 디자인, 공연, 예술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2번 보시면 창조도시는 인재들을 위한 문화, 경제 요소를 두르고 위한 도시이다. 창조도시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1단락에서 창조도시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대로 나와 있네요. 3번에 창조성은 근본 동력이 마련되어야 창조 환경이 갖추어진다. 자, 이거는 문장 순서가 틀렸습니다. 근본 동력 중에서 창조 환경이 먼저 갖추어진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 이야기였죠. 4단락에서. 그래서 이거는 순서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 자, 4번에 개인의 자질, 의지와 리더십은 창조 환경의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창조 환경 단락을 가서 찾아봤더니 분명히 이런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는요. 전체 글을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 단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혹은 중심 문장이 뭔지를 미리 파악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거꾸로 그 부분만 가가지고 다시 빠르게 읽어내시고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19번부터 20번을 볼게요. 19번은 일치 문제고요. 20번은 중심 내용 문제니까 자, 이거 역시 잘 읽으면서 중심 내용 찾도록 할게요. 언어는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야 지속된다. 그러므로 성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추리하여 인류 역사에 드리워진 비극에 대해 경고한다. 자, 언어학자들이 경고하는 겁니다. 언어가 없어진다고. 한 언어학자는 현존하는 북미 인디언의 약 80%인 150개 정도의 언어가 빈사 상태에 있다고 추정한다.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북부에서는 기존 언어의 90%인 40개 언어,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는 23%인 뭐 이렇게 몇 프로 쭉쭉 나오는데요. 퍼센테이지, 수치, 인용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전부 다 자료를 삼아서 근거로 삼거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거에 신경 쓰면서 읽으실 필요 없이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좀 보시면 90%에 달하는 그 밖의 언어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아, 언어학자들이 비극을 경고하는 게 바로 이 마지막 문장. 그 밖의 언어가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소멸할지도 모른다라는 비극을 얘기했네요. 자, 두 번째 단락 보면 언어가 이처럼 대규모로 소멸하는 원인은 중첩정이다. 원인 파악을 한대요.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가 파괴되고 종종 말살과 동화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 외에도 문화적 신경가스라고 불리는 전자매체가 확산되는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물론 우리는 소멸을 강요하는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들을 중단시키는 한편 토착어로 된 교육자료나 문학작품,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함으로써 언어 소멸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라도 20세기 히브리어처럼 지속적으로 공식어로 사용할 의지만 있다면 그 언어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 원인과 해결 방안까지 등장을 했네요. 합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나 식물의 종을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언어를 보존할 수는 없으며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되는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어떤 언어 공동체가 경제적 발전을 보장해주는 주류 언어로 돌아설 것을 선택할 때 그 어떤 외부 집단이 이들에게 토착 언어를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한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 언어가 사용되면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자, 그러나 얘기 뒤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언어의 50% 이상이 빈사 상태에 있다면 이를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다. 이게 바로 얘의 생각입니다. 그저 바라봐서는 안 된다. 문제 제기라고 있죠. 왜 우리는 위험에 처한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가 지닌 언어 능력의 범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질문 나오면 그거에 대한 답이 중심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어는 인간의 역사와 지리를 담고 있으므로 한 언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역사적 문서를 소장한 도서관 하나가 통째로 불타 없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또 언어는 한 문화에서 시, 이야기, 노래가 존재하는 기반이 되므로 언어의 소멸이 계속되어 소수의 주류 언어만 살아남는다면 이는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해치는 셈이 된다. 이래서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용일치 문제예요. 1번 보시면 한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토착 언어의 사용은 결속력을 가져온다. 자, 다양한 언어가 사용이 되면 결속력을 가져올 수가 없겠죠. 게다가 3단락에 분열을 가져온다라고 분명히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집단의 언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의 도래를 의미한다. 4단락의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죠? 한 나라의 문화, 역사가 사라지는 위기에 처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옳지 않고요. 3번에 토착어로 된 교육자료 등은 언어 소멸을 막는 데 일조한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안 나온 단락은 2단락이었죠. 2단락을 빠르게 살펴봤더니 한 편 다음에 토착어로 된 교육자료 얘기가 그대로 나왔고요. 언어의 소멸 가능성은 사용 인구의 수과는 관련이 없다. 자, 관련이 없다 2단락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 외에도 이러저러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입니다. 내용일치는요, 보통 문제를 낼 때 이 지문에 있는 것들을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보통 짜집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순서만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단어, 서술어만 바꿔서 틀린 문장을 만들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분명히 비슷한 단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찾으시면은 바로바로 캐치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20번의 중심 내용,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많은 사실들을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보다 중요한 거는 글쓴이의 의견,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쓴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멸해가는 언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과 22번을 보도록 하면요. 내용일치 문제가 나왔고요. 기억부터 디귿이니까 이건 읽으면서 푸시면 되겠네요. 자, A가 증가할 때 B가 증가하거나 A가 증가할 때 B가 감소하는 것과 같이 두 변수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보일 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한다. 자,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인가 봐요. 예를 들어, 자, 중요하지 않아요. 키가 큰 사람들은 대체로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체중과 신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관관계가 있는 A, B 중 하나가 원인이 되고 다른 것이 그에 대한 결과가 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 상관관계 중에서 인과관계를 한 번 더 좁게 설명을 했어요. 상관관계는 변수들의 사이가 밀접하다는 것만을 나타내며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두 개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우연일 뿐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다. 자, 그러나 나오면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등장을 한다고 했죠? 사람들은 이런 경우 종종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착각을 한대요. 진짜가 아니라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중 첫 번째 경우가 이 착각의 경우를 여러 개로 나누어 보겠다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난다고 해서 A가 B의 원인으로 결론 짓는 것이다. 순서에 관련된 거네요. 자, 그러면 22번에 기억일 보십시다. 1번에 기억 나오죠? 어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 거 보니 영수는 버릇없는 학생이 분명해. 순서 얘기가 아니라요. 이거는 일부만 보고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적절하지 않고요. 자, 2번도 기억이니까 한번 볼게요. 너는 축구를 싫어하지 않는 걸 보니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싫어하지 않으면 좋아하나요? 그죠? 이거 아니면 저거.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것도 순서를 맞추는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구나.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철학자인 밀은 인과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 다음에 3가지를 제시하였다. 원인은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하고 원인과 결과는 관련이 있어야 하며 결과는 원인이 수반되는 변수만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고 다른 변수에 의한 설명은 제거돼야 한다는 조건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중에 첫 번째 조건만 만족되어도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수가 많다. 초콜릿과 두통 사이에 실제로는, 자, 이것도 예시 단락이니까 인과관계가 없는데 초콜릿을 먹고 나서 두통이 사라진 경험을 자주 한 사람이 초콜릿 때문에 두통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속한다. 자, 예시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하는, 자, 두 번째 경우 열거되고 있죠? A와 B라는 두 사건의 원인이 되는 C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A나 B를 다른 하나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자, 이거는 뭡니까? 새로운 변수,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22번의 니은을 보시면 3번이죠? 닭이 울고 난 후에 해가 뜨는 걸 보니 닭이 우면 아침이 오는군. 자, 이거는 우연이라는 거죠. 이거는 전후 인과의 오류입니다.
이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닭이 우는 건데 우연적인 건데 전후 순서를 나름대로 생각했으니까 이거 역시 새로운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해당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단락에 휘발유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 역시 예시 단락이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한편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원인과 결과를 바꿔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인과관계를 바꿔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 자, 마지막 4번의 디귿을 보시면 농구 선수들이 모두 키가 큰 것을 보니 농구 선수가 되면 키가 크겠군. 사실은 키가 크니까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바꿔 이야기한 디귿에 해당하는 예가 되겠구나. 그래서 22번 딱 찾았습니다. 자, 연결해서 볼게요. 한 스포츠 평론가는 칼럼에서 감독을 쉽게 해고하면 팀의 승률이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감독을 자주 바꾼 팀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 승률이 낮아진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했는데 그러나 감독이 자주 바뀌어 승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팀이 지게 되면 감독을 바꾸는 이게 바로 예로 등장을 했죠. 자, 마지막 달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여 또는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생각하여 사건의 원인을 혼동하는 일은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뿐 아니라 학술적인 판단, 의학적 진단과 정치, 경제적, 정체 수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국엔 이거네요. 오류에 빠지지 말도록 주의하자. 자, 21번 볼게요. 일치하지 않는 거. 먼저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중에 발생한 것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자,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발생한 거 우리 3단락에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자, 2번 보시면 사건들 간의 그릇된 관계 해석으로 야기되는 오류에 놓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우리 마지막 줄에 나왔죠? 이런 거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3번에 두 변수가 인과관계에 놓여 있으면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인과관계에 있으면 상관관계로 볼 수 있다? 이건 내용이 없죠? 그 두 변수 사이의 연관성이 명확하지는 않다? 이거 역시 이 단락에 연관성은 존재한다 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구나. 자, 4번에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5단락에 나오는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필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생각이고요. 24번은 기억과 같은 속담입니다. 자, 그러면 23번은 보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대준이 봤더니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사람들이 나보고 뚱뚱하다고 놀리잖아.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사람들이 뚱뚱한 거를 가지고 놀린 거고요. 준호 봤더니 키가 작다고 무시하는 거. 외모를 보고 자기가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태연이 봤더니 얼굴만 바뀐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봐. 그 대신 능력이나 지식을 쌓아서 내면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태연이만 내면을 중시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태연이만 다른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나머지 이야기들이 전부 다 외면, 겉모습 이런 것을 얘기했다면 태연이만 내면을 중시하는 삶이니까 태연이가 답이 되겠구나. 사실 이 내용은요. 겉모습이 아닌 내 성질, 마음 이건 판단하자. 이거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론이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봤더니 기억과 같은 상황, 속담이에요. 기억만 볼게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눈썹이 더부룩하고 콧구멍이 밖으로 드러났으면 그 아이의 부모와 사장들은 그 아이를 양성하고 협조하는 것을 모두 앞서 말한 것과 같으니 자, 앞서 말한 것들 앞문장을 싹 봤더니 얼굴로 판단해서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큰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속담을 찾으래요.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것과 같은 거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급한 사람이 먼저 처리를 한다는 거고 2번은 방치했다가 나중에 크게 당한다. 3번은 별거 아닌 일에 해를 입는 경우겠죠. 그래서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4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장이네요. 25번. 한 문제네요.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건데 서양음악에서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했지만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자, 기악 중에서 바로크 시대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기악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봤더니 바로크 시대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힐라리를 정서론과 음역론에서 찾으려 했다. 그럼 이 두 가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단락에서는 정서론이 나왔네요. 자, 정서론이 뭐냐면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음악가도 청자의 정서를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다음 단락에는 음형론이 나왔어요. 가사의 의미에 따라서 적합한 음형을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락에서 중요한 것만 찾아놓고 보기를 보시면
기약 이전의 음악에는 가사가 있었다. 1단락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약이 공허한 울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는 가사가 있었구나. 바로크 시대 이후에 가사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공허하다고 생각을 했구나 유추할 수 있어요. 이번에 바로크 시대 음악가들은 기약이 가사가 없다는 비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서론과 음향론을 끌어들였다. 2단락의 중심 문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치가 되고요. 3번에 정서론과 음향론은 성악음악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론들이다. 자, 정서론과 음향론 2단락, 3단락을 확인을 해봤더니 익숙해서 성악음악에 익숙해서 나온 이론이 정서론과 음향론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서론과 음향론이 성악음악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론이다라고 거꾸로 추측을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4번에 음영론에 따르면 가사가 빠르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가락도 빨라진다. 3단락 음영론에서 보면은 가사의 의미에 따라서 적합한 음영을 표현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틀린 내용 3번이 되겠네요. 자, 26번도 유추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2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난다. 태어나서 처음 습득한 언어를 L1이라고 하고 L1을 습득한 후 배우는 언어를 L2라고 할 때 그들에게 한국어는 L2가 된다.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를 중간 언어라고 한다. 중간 언어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네요. 결국에 중간 언어 체계는 L2에 비해 단순하며 L2를 목표로 발달해 간다. 중간 언어의 특징이 1단락이고요. 2단락 보시면 한국어가 L1인 사람과 L2인 사람은 동일한 랑글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를 받는 경우가 많다. 랑글한 동일 언어 공동체 구성원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 규칙의 총체를 이룬다. 한 언어 내에 서로 다른 방언화자들이 의사소통에 특별히 장애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동일한 랑글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중간 언어는 L2를 목표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자마다 개별적이고 그래서 하나의 동일한 랑글을 가진 L2 학습자 집단을 상정할 수 없다. L1이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L2를 배우는 학습자 간에는 불완전하게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이는 그들이 습득한 L2 규칙을 활용해서이지 중간 언어가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3단락 보시면 L2 학습자는 오류를 생성한대요. 그래서 과거에는 오류를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살짝 보시면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학습자의 중간 언어 체계와 L2의 습득 정도도 알 수 있고 또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교수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볼게요. 1번. L2 집단은 L1의 랑글을 공유하지 못하면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2단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L2끼리는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번에 L2의 학습자의 오류는 중간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자, 세 번째 단락의 중간 부분 보시면요. 이는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 규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중간 언어가 실제한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똑같은 문장을 조금 바꿔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2번이 유추할 수 있구나. 자, 나머지 틀린 것만 확인해 볼게요. 동일한 L2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결국 랑그가 같아져서 중간 언어로 대화가 가능한 게 아니라 활용을 하는 거죠. L2의 규칙을 활용한다라고 2단락에서 등장을 했고요. 중간 언어는 모국어나 제2 언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 1단락에서 L2를 목표로 해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했고 3단락에서는 습득 정도나 오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다 우리 같이 풀어봤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은 좀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속도는 눈으로 읽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 단락이라든지 부연 설명이라든지 상술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 세 문제가 먼저 파악이 돼서 다 풀렸다면 굳이 우리 문제를 읽지 않아도 보기를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빈칸 추론 이야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